예, 그 다음에요. 자,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예, 채권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뭐, 채권에 뭐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 뭐 투자를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보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왜? 뭐, 자꾸 얘기하지만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 투자해볼까 뭐 이런 분들도 제 주위에 있고 그런데, 채권이 어렵죠. 예. 근데 일단 채권이 뭔지는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채권이 이런 겁니다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건 당연히 아실 테고. 채권 가격이 그럼 왜 올라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금리하고, 즉, 이자, 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채권으로 얘기하면 그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그게 얼마나 되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채권 금리 또는 채권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하고요. 채권 수익률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비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내렸으니까 반비례라며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지금 뭐 최대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예를 들면 채권이라는 건 다 만기가 있죠. 그죠? 뭐 회사채가 됐건 국채가 됐건 뭐 지방채가 됐건 뭐 공채가 됐건 당연히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3년 만기에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부터 이 채권을 딱 사갖고 3년 딱 기다리면 3년 후에 원금 100만 원하고 그죠? 이 100만 원은 뭐야? 내가 채권을 그 100만 원 주고 샀잖아. 그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거야. 3년 후에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죠? 그게 채권인데 근데 이자는 안 받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자선사업가인가? 이자를 받아야지. 그러면은 이자 만약에 10% 그래서 3년 딱 기다리면 만기가 돼서 원금 내가 빌려줬던 원금 100만 원하고 거기에 대한 10% 이자에서 총 11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죠?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가지고 3년까지 때려주고도 난 못 기다리겠어. 내가 빌려줬던 돈 다시 받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 그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야, 나 3년까지 못 기다려. 당장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돼요.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채권 시장이 있죠. 근데 파는데 중요한 건 파는데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란 말이 나오는데요. 좀 어렵죠 또. 미래 가치, 즉 뭐야 이거는 3년, 지금으로부터 3년 후는 미래잖아. 그죠? 그건 미래 맞죠? 미래, 즉 3년 후에 그 시간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이 채권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지. 그 가치. 그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쳤을 때 내가 지금 3년이 안 됐는데 내가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누구한테 팔아야 돼. 그럼 이거 얼마? 가격을 매겨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걸 얼마로 가격을 매겨야 그게 맞고 합당하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건 뭐야? 지금 현재 가치란 말이야. 지금 내가 당장 채권을 팔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땡겨다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끌어다 쓰는 거죠. 미래 땡겨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채권의 그 가치, 가격이 이게 얼마짜리냐 그걸 매겨야 되는데 그 매길 때 공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100만 원, 100을 나눠 뭘로? 1 플러스 금리로 다 나눠버리면 지금 현재의 가치, 이 채권의 가치, 즉 채권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가격에 따라서 사는 놈, 파는 놈에서 서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럼 금리나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비례냐? 공식이 보세요. 금리가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예? 이건 수학도 아니고 이게 뭐 수학이야 산수지. 분모에 있잖아. 100을 1 플러스 금리로 나눈 게 채권 가격이라며. 그럼 분모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잖아. 그죠? 여기 금리가 숫자가 커지면은 뭐야 이거는 떨어지고 있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분모 금리의 숫자가 작아져 밑으로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반비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무슨 채권을 갖고 있어 내가. 투자하려고 내가 사놨어. 근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즉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요번에 또 내린다네? 그러면 나는 좋아요? 난 싫어. 난 좋은 거야? 즉 다른 말로 그럼 난 이득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야? 아니잖아. 이득 보는 거죠. 왜? 채권 가격이 상승 올라가니까 반비례라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 이득 봤다 그러죠. 채권 평가 이득, 채권 평가 이익.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난 이득 본 거야 지금. 근데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난 좆된 거야. 왜? 가만히 앉아서 손해봤어. 까먹었어. 왜? 채권 가격 그럼 떨어지잖아. 그죠? 또 채권형 펀드 가입하신 분들 있죠.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계속 내려 한국은행에서. 그럼 난 좋은 거야.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반대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네? 그럼 나는 어때? 난 또 좆된 거야. 왜?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냐? 채권 가격 떨어지잖아. 그죠? 아셨죠?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우연히 좀 그 경험한 사실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모 증권사에 뭐 좀 볼 일이 있었고 갔다가 우연히 어떤 여성분이 아리따우시는 우리 20대 여성분이 그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 뭐냐면 돈이 좀 있나 봐 그분이. 근데 뭐 투자를 하고 싶다. 아 그러냐? 그 뭐에 투자하고 싶냐? 펀드 가입하고 싶다. 아 그러냐? 근데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고. 뭐냐? 브라질의 국채에다 투자하십시오 손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조금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직원분 또 얼굴이 있는데 제가 나서갖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죠? 내 쪽 칠 거 아니야 또 나를 그래갖고 그냥 모른 척 했는데 그건 아니죠. 응? 왜?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 FRB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기준금리 올릴 거다. 그죠? 제가 봐도 한 2번인가 미루긴 미뤘는데 올릴 것 같긴 해요. 올해 안에. 그게 지금 뭐 9월이다 12월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뭐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그리스 사태도 뭐 어느 정도 뭐 해결 가닥이 지금 잡혀가고 있고 그죠? 중국 증시도 안정을 찾았죠. 물론 뭐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긴 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서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채권값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럼 손해본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특히 브라질 국채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뭡니까?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원자재는 뭡니까?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야. 그죠?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죠 지금. 그래서 환율이 조금씩 계속 올리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올라가는 것도.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안전자산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금리하고 채권은 예민한 겁니다. 서로 민감한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예. 저금리 시대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요 정도 상승이 있으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난히 이렇게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채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좀 많아요.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죠.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바로 넘어갔는데 왜 그러냐? 질문들을 많이 해. 채권을 사야 되냐? 뭐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래갖고 그러는데 또 하나 채권을 만약에 펀드가 됐건 직접 투자가 됐건 근데 직접 투자는 힘들죠. 우리 개인들은. 예. 근데 채권에 투자를 하시려면 상식은 있어야 돼. 이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서 좀 말이 길어지는 건데 요게 왜 반비례 관계인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높아지면서 그럼 제가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응? 자, 금리가 내려간다. 예? 금리가 내려간다. 그럼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맞죠? 많이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자 조금만 줘도 내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야? 나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 1대1 개인과 개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야, 너 나한테 돈 좀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래? 이자 얼마 줄 건데? 이자 5% 얼마야? 5만 원 줄게, 5만 원. 그랬더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나랑 장난까냐 지금? 5만 원? 됐어 이 새끼 안 빌려줘.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그래? 환도 이 새끼야 나도 아실 거 없어. 너 말고도 빌려주겠다는 사람 많어.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 걔네들한테 빌릴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예요?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왜 올라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뭐예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뭐야? 채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그 말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 그러면 이자 조금만 줘도 돼. 난 아실 거 없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에는 그 회사채 시장이 호황기를 누립니다. 회사채 시장이. 그죠? 호황. 왜 그러냐? 회사채가 뭡니까? 채권이야. 근데 누가 발행한다? 회사, 일반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 채권이죠. 회사채. 그죠? 요게 호황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저 회사채가 잘 팔리고 있다. 그 뜻이죠. 저 채권을 원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회사채를 1,000억을 발행을 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선 좋은 거야. 왜? 금리, 즉 이자를 조금만 줘도 돼. 그죠? 왜? 빌려주겠다는 애들이 많어. 그죠? 그러니까 이자 조금만 줘. 그럼 삼성전자는 좋은 거죠. 그래서 호황이다 이 말 뜻은 회사채가 잘 팔리고 있다. 그 뜻이야.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자금 조달하기가 아주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갖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은행권에서 차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차입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기업 대출 받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이자를 딱 비교해 보니까 이 대출 받을 때 그 금리 내가 줘야 되는 은행에다가 대출 금리하고 요 회사채 발행해갖고 줘야 되는 금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싸. 그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굳이 차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야. 그죠? 왜 그럼 이게 회사채 시장이 호황이다? 왜? 그죠? 왜?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말고 삼성전자 저 회사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금리 내려가네? 지금 금리 싸. 근데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거 분명히 기준금리 또 내려, 저거 다음 달에. 그러면 뭐야? 야, 그럼 지금 사두면은 단기간에 채권값 오르니까 나 수익 보겠네? 그래서 회사채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산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은행권. 금리를 계속 저렇게 내려버리면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은행권입니다. 은행권. 왜? 은행들은 금리로 먹고 사는 데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 그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왜 타격을 받는지.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순이익 말 그대로 순이익. 비용 원가 다 빼고 직원들 월급 그건 이제 판관비라고 그러는데요. 판관비 빼고 못 빼고 다 영업이익에서 또 빼고 뺄 거, 제할 거 다 제하고 남은 말 그대로 순이익. 그게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거는 예대 마진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은. 그럼 예대 마진은 뭐냐? 줄임말이에요. 마진이라는 말 아시죠? 마진. 근데 뭐에 대한 마진? 예대 마진. 뭐야? 예금의 예자, 대출의 대자. 그래서 예대 마진. 그래서 예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수신금리.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 또는 기업한테 예금 그 돈을 받으면 정기예금을 딱 사람들이 가입해서면 돈을 은행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이자 주잖아. 그 이자와 대출해 주잖아. 우리는 그 돈으로다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은행들이. 그 대출할 때 받는 이자와 즉
예금 받아서 내가 줘야 되는 거 주는 이자와 대출을 해주고 나서 내가 받는 그 대출 이자에 그 차이, 격차, 그 차이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은행들이. 응? 근데 그 폭이, 그 격차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금융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원가라는 게 있어요, 원가.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그 재료도 들어가고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듯이 이 금융업에서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가란 뭐야? 원가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금리야. 무슨 금리? 조달금리. 예? 조달금리. 자금, 돈을 조달을 해와. 조달이란 말 아시죠? 조달을 해와야 내가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조달을 해오는데, 자, 지준율이란 말이 있어요. 지준율. 줄임말이야 뭐해? 지급 준비율의 줄임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준율. 뭐냐? 이 은행들은요, 예를 들어서 총 100억을 수신했어, 내가. 100억. 사람들이 10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다 맡겨버렸어, 100억을. 내 돈 좀 맡아주세요 하고. 근데, 그럼 대출, 그 돈을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100억 내가 받았으니까 100억을 그대로 대출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망해, 그러면. 왜? 그럼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좆대놓을 수가 있어. 왜? 10명이 10억씩 100억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오늘 한날 1시에 10명이 은행으로 다 몰려와 그러더니 내 돈 주세요. 나 그냥 내 돈 찾아갈래요. 이래버리면 그죠? 100억 처음부 다 대출해줘 버렸는데 무슨 돈으로 그 돈 돌려줄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다. 뭐 7%다. 이 정도는 대출해주면 안 되고 은행이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전체 수신액의 전체 수신액 중에서 몇 퍼센트를 그 준비금으로 지급, 말 그대로 지급 준비. 그죠? 그 준비하기 위한 돈으로 갖고 있냐? 그게 퍼센테이지를 표현한 게 지준율인데요.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예대마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지준율을 종전에는 7%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8%로 하래네? 8%로 하래. 1%로 올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 7%에 맞춰서 딱 해놨었는데 8%에 맞추라네? 그럼 1%가 지금 모자라잖아. 부족하잖아. 그럼 저 1% 부족한 돈을, 자금을 어떻게 돼요? 예? 대출해준 사람한테 야, 다시 내놔. 그 돈, 새끼야, 다시 내놔. 이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빌려와야지. 그래서 은행끼리도 서로 빌려주고 막 빌려오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루나 이틀만 쓸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이 국민은행한테 야, 내 1% 모자라서 그러니까 내가 딱 하루만 쓸 테니까 내일 당장 갚을 테니까 한 100억만 좀 빌려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빌려오는 자금을 콜 자금이라고 그러고요. 콜, 전화한다. CALL, 콜, 전화 때린다. 그죠? 콜 자금이라고 해요. 네? 이때 그러면은 빌려오면은 이자 안 줘? 이자 줘야 빌려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은행에서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나? 아니잖아. 그럼 이자 얼마 줄 건데? 그래서 그때 적용시키는 그 금리, 이자 몇 프로, 그 퍼센테이지 금리를 콜 금리라고 그래요. 콜 금리. 예? 이거는 우리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어. 은행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적용시키는 금리가 콜 금리야. 단기 자금이죠. 하루나 이틀만 쓰고 갚아버려야 되는 거. 그죠? 이 콜 금리. 이런 게 원가죠. 어떻게 은행이 조달 비용. 근데 그 종전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이따 얘기합시다. 기준금리, 그 시장금리 얘기할 때 하고, 자, 일단 여기서는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원가가 5%였어, 이런 식으로. 이 콜금리가 사실은 근데 이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장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금통위라고 그러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 말 그대로.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은요,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왜 그런지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원가가 5%인데, 갑자기 지준율을 올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내려버렸네. 그래서 내가 국민은행에 급해가지고 우리은행한테 콜 자금을 땡겨다 쓰는데,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5% 내가 이자를 줘야 됐어. 근데 오늘 딱 되니까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그럼 콜금리도 같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장금리도 같이.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를 드는 거야. 4%로 떨어져 버렸네. 그럼 원가가 4%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이걸로 먹고 샀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금리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대출 해줘놓고 내가 이자 얼마 받을까? 이걸 정할 때 보통은 어떻게 정하냐면 일반 제조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가에다가 플러스를 해. 뭐를?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게 뭐야? 내 마진. 아니 나도 얼마 거기다 붙여먹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바보야? 그죠? 그래서 요 붙이는 마진, 요거 플러스 알파 얼마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어제만 해도 원가가 콜금리가 5%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알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3%를 더 내가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갖고 요거를 대출해줬어. 그럼 여기 이제 8%가 팔린 거죠. 총 8%가 내가 판 거야. 8%를 제조업으로 치자면. 그죠? 자동차한테 팔았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딱 되니까 원가가 4%로, 그럼 4%에다가 3% 더하면 어떻게 돼요? 7%죠. 그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를 안 내려? 지들이 뭔 용가리 통뼈라고, 뭔 똑배짱이라고, 아, 나는 대출금리 안 내릴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금리도 내려야 돼. 물론, 쥐꼬리만큼 내리겠지, 찔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도 뭐, 예를 들면 2%로 내가 내려버렸는데, 그럼 뭐야? 원가 4%에다가 대출금리 2%에서 총 플러스하면 6%. 그죠? 줄어버렸잖아. 그죠? 어제만 해도 총 8%를 내가 팔아먹었었는데, 은행들이. 기준금리 내려가는 바람에, 이런 젠장 6%밖에 못 팔아먹네? 2% 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떨어진다, 은행들이 자꾸. 이해가 하셨죠? 네, 그 다음에는, 자, 보험회사, 아시죠? 삼성생명 같은 그런 보험회사들이 역마진이 발생한다. 이게 또 뭐냐? 그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체적으로 자산 운용을 합니다. 자산 운용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험사도 수신 기능이 있죠. 우리 보험료 내잖아. 그죠?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에 가입하면 다달이 보험료 얼마씩 내잖아요. 그럼 보험금이 막 쌓일 거 아니야. 보험회사에. 그럼 그 쌓인 돈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안 놔둬. 왜? 그걸 운용을 해가지고, 즉, 어딘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자꾸 냅니다. 그 보험사들은 주로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해요. 주식보다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안전자산인 국채라든가 이런 또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뭐야? 내가 채권을 많이 사갖고 들고 있다고. 근데 이 채권들이 보통 단기 채권이 아니라 장기 10년물 뭐 심지어 30년물 뭐 이런 거야. 만기가 굉장히 길어요. 만기가 기니까 대신에 금리는 많이 받아먹을 수 있죠. 기간이 기니까 만기가 기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런 데다 가면 자꾸 투자를 해. 그래서 내가 채권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내가 이자를 채권에 대한 그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마다 뭐 100억씩 내가 계속 받고 있었어 보험회사가. 근데 기준금리 내리니까 기준금리 내려. 그럼 시장금리도 따라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에 대한 그 수익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 전만 해도 100억씩 받았는데 요번 3개월 딱 되니까는 90억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보험회사들이. 아셨죠? 근데 역마진이라는 건 뭐야? 거꾸로 반대가 됐다. 뭐가 마진이 반대가 거꾸로 돼버렸다. 역마진.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그냥 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과거에 보통 특히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심지어 뭐 종신보험 이런 거는 뭐 장난 아니죠. 몇십 년 이렇잖아요. 그 당시에 얘네들이 보험회사에서 물건을 많이 팔 때 그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팔면서 그 고금리를 많이 줬어요. 판매 촉진시키려고, 판매량을 늘리려고. 그죠? 그 보험 가입한 가입자한테 금리를 많이 줬어. 그것도 특히 확정금리로, 변동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마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채권에다 투자를 해갖고 내가 그
채권으로부터 받는 그 이자 수익보다 나가는 보험 가입자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뒤바뀌었다 마진이, 역마진이 발생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역마진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보험사한테는 안 좋은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건설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죠? 예.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자, 건설사들이 뭘로 먹고 살아요? 특히 그 주택 쪽, 물론 뭐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건설 쪽이. 근데 주택 건설하면 뭐 레미안 아파트다, 그죠? 뭐 롯데캐슬 아파트다 이런 거, 아이파크다 이런 거. 분양이 잘 돼야 되잖아요, 분양. 미분양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양이 잘 돼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왜 이게 분양이 잘 된다?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가계 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신용 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죠. 주택담보대출. 이거 왜 받아? 집 살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받잖아요. 그럼 이게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커지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건설사들 순이익이 많다 이 뜻이야. 순이익이 늘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보면은요, 요거는 그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세난에 지친 대치동 맹모들, 그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는 엄마,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맹모들 지금이 집 살 때 그래가지고 상반기 매매 4년 만에 68%가 증가했대요. 전세 거래는 다소 줄어. 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차라리 이럴 바엔 이자도 싸겠다. 대출 받아서 집이나 사버리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건설사는 좋아, 나빠?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요, 그 증시, 주식 투자로 얘기하자면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전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계속 금리가 떨어져. 그러면은 뭐요? 보험 관련 주식과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보험주, 그 다음에 은행주, 그죠? 은행주. 요런 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쭉 얘기했죠?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건설주들, 현대건설, 그죠? 삼성건설 뭐 이런, 삼성물산 이런 건설 관련주들의 그 주식의 주가는 오릅니다. 그죠? 오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증권 관련 주식들은 뭐 삼성증권이다, 유한타증권이다 이런 증권 관련 주식들의 주가는 전통적으로 오른다, 내린다? 뭐예요?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금리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증권주의 주가는 오른다. 왜? 시중에 뭉칫돈들이 다 증시로 몰려드니까.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이러니까.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출 업종들의, 그죠? 수출 업종.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거, 삼성전자. 주로 수출로, 그러니까 내수,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주로 외국에다 내다 파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기업들. 그죠?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난다. 그건 왜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죠? 그 유가, 금리, 환율. 그죠? 3대 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금리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환율도 할 겁니다. 근데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할게요. 그냥 그때 얘기하고 일단 그냥 들어만 두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환율이 어떻게 되니까 환율이 상승.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늘어난다. 뭐야? 환 차익을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계속 내리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럼 왜 환율이 올라간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시중에 돈들이 많이 돌아다녀. 돈의 양이 갑자기 막 늘어버렸어. 그럼 뭐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느니까 떨어진다. 그죠? 그럼 화폐, 이 돈, 우리나라 원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환율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유가금리 환율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 그죠?